재혼명리학 회장 이재원 교수입니다. 제가 매년 주역으로 우리나라 국운을 쭉 예측을 해왔는데요. 2023년 계묘년은 참 예측이 어렵고 사실 겁도 좀 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주역 64개와 60갑자의 원리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제가 하면서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지만은 하여튼 주역의 관점에서 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계묘년인데요. 이게 계묘년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 자축인, 인묘, 인월. 요 인월은 입춘이 들어왔을 때 1월이고요. 22년도. 이 묘월은 2월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건 호랑이 띠고 이건 토끼띠인데 그 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의 12지지는 절기를 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입춘이 들어오면은 인월이고 우수 경칩이 들어왔을 때가 들어와야 묘월입니다. 그러면 이 경칩이라는 거는 이때부터 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얼었던 땅이 녹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도 동면에서 깨어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을 하는, 얼어 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모든 게 동식물들이 다 깨고 식물도 얼어붙은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싹이 나는, 그래서 요게 대지에서 무토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을목인데 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달이 이게 묘월입니다. 그래서 이 묘월은요, 그런데 이 묘월에 경칩이 들어오고 이때 요 계수라는 거는 요거는 2월 달에 경칩이 2월 달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 계자는요, 하늘 천차에 군형이 뚫렸다는 뜻인데 이 말은 바로 비가 이 비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봄에 입춘 다음에 우수 경칩이 되면은 모든 땅 속의 동식물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달인데 이때 봄비가 쏟아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어붙은 땅들이 다시 녹고 새롭게 생명들이 다시 탄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묘를, 요걸 우리가 60갑자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시동우라고 그래요. 시동우. 그럼 시동우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걸 새롭게 태생을 시키는 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되는 그러한 비인데, 그런데 2월 달에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면은 이 2월 달에 봄비가 오는데 이 봄비가 가랑비가 아니라요. 입춘이 지나고 경칩이 돼서 오는 비는 뭐 소나기도 내리고 가랑비도 내리고 또 비가 오다가 햇빛도 나고 햇빛이 나는데 비도 오고 또 진눈깨비도 내리고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비가. 그래서 쌀기도 내리고 어떤 때는 2월 달에 눈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달이 이게 묘월이에요. 그래서 이 2월 달에 들어오는 이 경칩이 됐을 때의 요 계묘, 이게 60갑자에서의 의미는 모든 걸 새롭게 태동시키는 비예요. 그러나 이 비가 아주 천둥번개도 치고 봄에 천둥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쌀기도 내리고 어떤 때는 눈도 내리고 그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달이 이게 묘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땅 속에 간목이 뿌리가 모든 게 싹이 나서 을목에 태동하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2월 달에 비가 와요. 2월 달에 봄비가 와서 모든 게 싹이 나려면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태양, 병화, 이 태양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 64개에서요. 주역 64개에서 요 계묘 2월 달에 요 계묘를 표시하는 쾌가 64개에서 그걸 표시하는 이 묘 2월을 표시하는 쾌가 한 4-5개 돼요. 60개에서 이 2월을 표시하는 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묘 시동우를 표시하는 계묘를 표시하는 64개는요.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저는 택화혁해를 봅니다. 이 택화혁해가 이게 2월캐인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자, 이제 여기 대지에 이제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물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싹이 나서 광합성자전을 하면 빛이 이 태양이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연못에 태양이 떠서 새로운 걸 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쾌가 주역에서 얘기하는 쾌가 택해에다가 화캐 요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상캐고 요게 하캐인데 요걸 뒤집어 놓으면요. 화캐 요거 먼저 요 밑에 하캐를 상캐에다 놓고요.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화택 요게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화택규예요. 화택규캐가 됩니다. 이것도 2월이고 이것도 똑같이 2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을 표시하는데 상하캐를 뒤집어 놨을 때 이게 화택규인데요. 택화혁인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화택규. 이것도 2월이고 이것도 2월 다 2월을 표시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화택규라는 거. 이 규라는 말이 이게 어긋날규예요. 어긋날규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새로운 걸 우리가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점을 새롭게 개혁하려고 그래.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의견들이 다 일치하질 않아.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대립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긋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묘년에는요, 우리가 23년도 계묘년에는 많은 개혁 작업이 시도되지만 거기에 따른 반발과 아주 서로 대립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래서 상당히 사회가 시끄럽고요, 혼란이 연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해가 바로 이 계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묘라는 개념 자체는요, 육식갑자로는 시동우고 주요 캐로는 4-5개가 있어요. 4-5개가 있는 2월 캐 중에서 택과 혁캐, 이걸 뒤집으면 화택규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라는 말은 뭐냐면 비가 왔다가 태양이 떠야 되는데 구름이 지고 또 태양은 떴는데 비는 안 오고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긋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캐를 말하는 게 화택규캐인데 이게 바로 2호를 말하는 계묘의 캐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 100%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캐로 봤을 때는요, 내년도가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위험한 고비에 빠지는 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징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혼란이 연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화택규라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나라 내년도에 어떤 현상들이 생길 것이냐 하는 걸 풀어보면요. 자, 첫째로요. 우선 정치적인 걸 봅시다. 정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먼저요. 국제적인 걸 봐요.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참 이게 그렇게 안 되길 바라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겁이 나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계수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불리합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은, 자, 사주에서요, 우리나라는 간목인 나라예요. 땅속에 뿌리입니다.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간목인 나라에서 이 계수 비가 오면은요, 계수가 뜨면은 비가 오면은 잘못하면 이 간목의 뿌리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뿌리가 비가 자꾸 오면 이 땅속에 있는 뿌리가요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썩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요, 이거 사주 보는 사람들은 엉터리들이 많은데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일간이 간목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수생목이에요. 이건 음수고 이건 양목이에요. 수생목이라 이걸 우리가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 정인이라는 건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나를 도와주는 걸로 좋은 걸로 봐요.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일간이 간목인 사람이 개수가 들어오면요, 잘못하면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 내년에 간목인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일간이 간목인 사람들은요, 개수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고 배반당해요. 친구한테 배반, 주변에 배반당해요. 그래서 일간이 간목인 사람은 내년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인이라고 해서 수생목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물론 사주에 수가 전혀 없다. 사주에 수가 전혀 없다면은 물론 이게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 없으니까. 그러나 사주에 수가 한두 개라도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개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하다가 뒤통수 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에다 대입해 봅시다. 네? 국제적으로 대입해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있고요, 여기 지금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요, 이쪽에 미국이 있고, 이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간목인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무토인 나라고, 일본은 병화인 나라고, 미국은 경금인 나라예요. 러시아는 임수인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묘년이 되면요,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뒤통수 쳐요. 분명히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미국이 다 겉으로는 무대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합니다. 저 쬐끄만 지방할 만한 같은 나라가 K-팝이다, K-문화다, K-뷰티다 막 들고 치고 나오니까 이거 한국을 견제한다고요. 이 세 나라가 다 견제합니다. 벌써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독점금지법으로 해서 지금 전기차 지금 못 팔게 막는 거 봐요.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특허 소송 걸어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또 중국하고 일본은 둘이 짝짝꿍해서 우리나라 죽이려고 그래요. 반드시 우리나라 간목인 나라에서는요, 이 세 나라하고 친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뒤통수 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뒤통수를 안 치는 나라는, 도와주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뒤통수 안 치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임수인 나라인데 임수는 간목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동유럽, 동유럽도 이게 임수인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중동. 이 중동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그 중동 국가들, 이게 벌써 중동, 동자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동방 국가인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뒤통수 치지 않아요. 있는 대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도 믿으면 안 되고, 일본도 그렇고, 아무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나름대로의 체질을, 우리 줏대를 가지고 적당하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다 우리나라 뒤통수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면에 빠진다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 이쪽하고의 관계에서 우리의 숨통을 좀 틔울 수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간목인 나라에서 이 개수가 들어오면 이게 아주 나빠요. 그리고 중국은 무토인 나라인데 중국은 개수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무게합하고요. 일본도 개수가 들어오면 이 병화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일본이요,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일본이 대립할 것 같지만 일본이 약어 갖고요, 중국하고 딸이 붙여갖고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세 나라가 다 우리를 견제하고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애쓴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적으로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또 특히 중동 이쪽에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이 외교 문제를 잘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적당하게 이 가까이 지내면서 거리를 두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 문제를 다뤄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내년도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이 다 우리나라를 견제하지, 겉으로는 도와줄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친구라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이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뒤통수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화택규, 갈등이 최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이냐? 지금 좌우익,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이게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요. 진짜 1년 내내 양측에서 데모를 하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합이 되질 않고 분열되는, 국민의 힘이 단합이 돼야 되는데요. 단합이 안 되고 이게 분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분열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이 슬기롭게 이 고비를 잘 넘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거기다 뭐 정교조대로 떼어들고 또 우익은 우익대로 이게 아주 혼란스럽게 되고요. 그런데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좌파들이 또 엄청 날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참 내년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서로 양보하고 국민의 힘을 단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묘가요, 이게 계묘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간목인데 수생목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간목은 개수를 만나면 이거 잘못하면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사주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주요 쾌에서도요, 화택규로 못을 박아놨다고요.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측을 하면서도요, 우리나라 내년도에 참 어려운데, 23년도 어려운데 예측이 안 맞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요, 우선 우리나라 지금 고민에 빠지는 게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쌍둥이 적자에 빠지는 이 적자폭이 커져요. 그 쌍둥이 적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세금 걷는 것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요. 재정 적자지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예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근데 무역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요, 경상수지 자체가 적자가 됩니다. 즉, 그 관광이라든가 서비스를 다 포함한, 전체를 다 합한 경상수지 자체가 우리나라가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무한정하게 막 정부가 재정 적자를 놔두고 돈을 막 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요, 내년도는 경제적으로요, 저는 이렇게 봐요. 신문에도 다 났지만 3고 2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3고 2저. 그럼 이게 3고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선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그 다음에 고환율. 금리도 올라가, 환율도 우리나라 돈같이 떨어져, 물가도 올라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고물가예요. 이 고물가가, 이게 쉽게 이 물가를 안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원자재, 자원 인프라가 됩니다. 그 자원 인프라는 건 뭐냐면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 가격, 그 다음에 원자재, 모든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폭등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꼭 우리 국민들이 다짐할 거는요,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물 펑펑 쓰고 기름 아끼지 않고
또 전기도 그냥 막 펑펑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자원이 부족하고 자원 인프라가 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전기 아끼고, 불효불급한 전기 아끼고, 물 아끼고, 우리 지금 막 수돗물 막, 이렇게 우리나라 물 흡하게 쓴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 아끼고, 또 모든 자원, 식량도 아끼고, 모든 자원을 아껴야 돼. 그렇게 해서 알뜰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를 쉽게 꺾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자원 부족에서 오는 자원 인프레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부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막는 길은 뭐냐? 근검 전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검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다가 이전은 뭐냐? 이것 다 우선 저성장이야. 저성장. 성장률이 낮아. 이런 게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기업체들의 수익이 날 수가 없어. 저성장. 저성장이니까 저고용. 또 고용도 못해. 그러니까 실업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국민 경제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내려가냐? 그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이 자원 인프레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 쌍둥이 적자하고 이런 이 현상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경제적인 거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측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로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요, 이 고금리 때문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만 갖고도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돈이 없는 서민들은요 이자 부담을 못해서 지금 자기 봉급의 반을 이자로 줘야 될 입장이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화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없는 사람들, 빈곤층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회적 갈등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그 고민이 뭐냐면은 자칫 불순한 세력들이 못 사는 농민들, 노동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빈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의 경우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도요, 부동산도요, 이게 고금리 때문에 절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자 부담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게 완화돼서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부동산도 회복되기 어렵고 주식시장도 만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요, 누가 주식 투자 왜 해요? 은행 금리가 10%만 돼봐요. 1억 넘으면 1년에 1,000만 원 나오는데 그거보다 수익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 고금리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금리를 어쨌든 미국이 자꾸 빅스텝으로 자꾸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막 올렸다가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많이 올라도 이거는 그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과 결부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이 빈부간의 격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같은 연관성이에요. 이거하고 다 같은 연관성이에요. 두 번째. 지금, 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또 이거예요. 가계부채. 세계에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1위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높고, 베트남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높아요. 세계 1위 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가계부채를 이 서민들, 중산층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도요. 기업도 자금 조달에 이게 에러가 생겨요. 왜냐,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돈을 끌어다 쓰기가 어렵고, 돈을 쓰려는 입장에서 금리 부담 때문에 웬만큼 벌어갖건 금리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삼중고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내년도는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아까 얘기한 화택기예요. 어긋나서들. 그리고 정치적, 국제적으로도 우리를 잘못하면 왕따 당해요. 아주 도와주는 것처럼, 미국도 봐요. 우리나라 아주 뭐 최우방으로 대우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견제 들어오는 거 봐요. 여러분들 다 신문에서 봤듯이 지금 독점금지법으로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못 팔게 하죠. 우리가 동유럽이나 유럽에다 원전 수주하려고 그러니까 원전 특허 소송 걸어서 못하게 막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방을 반한 나라가 이렇게 커가고 뭐 선진국들 얘네들이 배 아프다고요.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세 나라가 다 우리나라 견제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으로 이 왕따 당하는 걸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다 또 국내적으로 또 좌파 우파 맨날 싸움질을 하고 대문하고 이거 사회적으로 혼란해진다고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근데 그 근본 원인들이 경제적으로만 잘 풀리면 다행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내년도에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23년도 계묘년이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잘 슬기롭게 넘겨야죠. 이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은 우린 잘못하면 선진국에서 도로 중진국으로 떨어집니다. 1인당 3만 불, 4만 불, 5만 불 택도 없어요. 잘못하면 2만 불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우선 집권당. 근데 이거는 야당도 협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국민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난방식으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를 줏대를 잡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우리가 60년대 보릿고개 못 살 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전기 막 그냥 24시간 가동에 물 막 풍풍 써, 모든 자원 막 음식 찌꺼기 막 세계에서 음식물 습격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에 또. 이래서는 안 되니까 다 국민들 모두가 다 근검 전략해야 돼.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식량도 아끼고 모든 걸 다 근검 전략하고 되도록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또 이 가진 자가 약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정 수지가 적자지만 어떻게든지 재정 수지의 그 균형을 맞춰서요. 특히 이 가계부채 빚더미에 앉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빈부격차가 심화돼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고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 겁신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10대 강국이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안주했다가는요, 잘못하면 베트남보다도 못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를 명심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협심하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하여튼 정신 똑바로 차게 운영을 하고요. 또 우리는 물론 미국하고 친하지만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유럽 다 골고루 다 우리의 그 우호 동맹을 맺고, 특히 중동과의 관계들 잘 맺고, 동유럽 관계의 관계도 잘 맺고, 미국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절대 믿을 나라가 못 돼요. 그 두 나라는 우리나라가 못 되길 바라지 절대 잘 되길 바라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면서 하여튼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요. 또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협동을 하고 좀 근검 전략하고 이래야만 내년 한 해에 어려운 해를 넘길 걸로 봅니다. 제가 계묘년을 예측하면서요, 제 의견이 안 맞기를 바라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올까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노동자들하고 결핍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날에는 우리나라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그렇게 안 되게끔 이 정부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민들도 근검 전략하고 서둘 단합하고 합심하고 다 같이 전략 운동을 다시 좀 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내년 한 해를 잘 슬기롭게 넘기면은 우리는 내년 고비를 넘기면 23년도 계묘년 고비를 넘기면은 24년도부터는 다시 또 우리의 좋은 미래가 닥치고 세계 7대 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니까, 내년 하나만 슬기롭게 다 같이 국민들이 노력하고 협심해서 내년 한 해를 잘 슬기롭게 견뎌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